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가 FOMC 소화 과정과 실업지표 부진 속에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1만 2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7주 만에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5월 경기 선행지수가 1.3%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미국의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가 30.7로 나타나며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저격수라고 불리는 리나 칸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데이비드 테퍼가 연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증시가 좋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포드의 2분기 순이익이 예상을 상회했지만 주가는 1.6% 하락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시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의 전세원입니다. 30분 전에 마감한 현지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6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는 과정 속에 오늘 실업 지표마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우지수가 이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만 유일하게 상승 마감에 성공했는데요.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먼저 박고은 외신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62%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04%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87% 올랐습니다. 전일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며 달러가 강세를 보였고 또한 중국 당국의 원자재 가격 상승 억제 우려가 맞물리며 구리와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다우와 캐터필러 등 자재 관련주들이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다우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역시 전주보다 3만 7천 명 늘어난 41만 2천 명을 기록하며 고용 회복세 둔화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전일 급등세를 보이며 1.58%대를 상회했던 미국의 10년물 국실금리는 이날 다시 1.5% 초반대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의 성장주가 선전하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한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가 1% 넘게 가장 많이 오르며 선전했고 반면에 에너지주와 금융주 그리고 자재주는 2% 넘게 떨어지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빵주부터 보겠습니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은 다음 주에 있을 아마존의 프라임데이를 앞두고 프라임데이 총 매출이 작년 대비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오늘장 아마존은 2%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키방크는 하반기 넷플릭스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며 넷플릭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넷플릭스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장에서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대체적으로 양호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경우 제프리스는 향후 병렬 처리 클라우드 컴퓨팅이 선전할 것으로 내다보며 엔비디아가 만든 병렬 컴퓨팅 플랫폼 및 API 모델 쿠다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매수 의견과 목표가를 월가 최고 수준인 854달러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4%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업체인 트윌리오 역시 오늘장에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성장주 섹터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 강한 이익 성장을 기록한 트윌리오에 베팅하고 나서며 주가는 8%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또한 오늘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는 마그나와 장기 제조 계약을 체결했고 2022년 11월부터 마그나가 피스커의 오션 전기 SUV를 생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장 피스커는 3%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2% 가까이, 그리고 니오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의 큐어백은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 면역 효능이 47%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장 주가는 40%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큐어백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임상에서 90%의 효능을 발표한 노바백스는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장에서 노바백스는 2% 넘게 올랐고 화이자는 0.4%대 그리고 모더나도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로블록스는 캐시우드의 아크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가 전일 로블록스의 주가가 8% 떨어졌을 때 1,100만 달러 상당의 로블록스 주식 13만여 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장 로블록스는 0.4%대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디즈니도 보겠습니다. JP모건은 디즈니의 스포츠 비즈니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디즈니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재차 제시했고 목표가는 22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오늘장 디즈니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정책이 매파적인 태도를 취하며 달러화가 상승하고 상품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원자재주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영국 증시는 0.44% 하락한 반면에 독일 닥스 지수는 0.11% 상승, 그리고 프랑스 깍그 지수는 0.2%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시사와 달러의 강세 속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 가격은 1.5% 떨어진 71달러 선을 마감했고 브렌트유는 1.84% 내린 73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연준이 매파로 돌변한 가운데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4.7% 떨어진 1,774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슈로 투자자의 든든한 하루를 보장해드리는 글로벌 이슈 투데이 시간입니다. 현재 시간 목요일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이슈들 바로 체크해 볼 텐데요. 첫 번째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지표 부진 속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향후 전망들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찬희 캐스터, 엇갈린 전망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앞서 살펴보셨다시피 오늘 뉴욕 증시가 지표 부진 속에 혼조세로 마쳤는데요. 월가에서는 최근 고점에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뉴욕 증시에 대해 엇갈린 전망을 내놨습니다. 기사를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은 테슬라나 마리화나 스펙 등 최근 미국 주식 시장에 나타난 움직임이 1999년 말과 2000년 상반기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다고 분석했는데요. 주가 수익률과 투자자들의 행동에 유사한 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999년 9월 말부터 2000년 3월까지 증시가 고점을 기록할 때 나스닥 지수는 무려 83%가량 올랐는데요. 이때 닷컴 관련주들이 거의 3배가량 폭등했습니다. 저널은 이 당시 발생했던 닷컴 버블을 언급하면서 올해에는 대마 관련주들이 당시 닷컴 관련주들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업종 모두 인기를 얻던 유행주가 이듬해 2, 3월쯤에 고점을 찍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2000년도 당시 지수가 3월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보였던 그 움직임이 현재 증시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최고점에 있던 종목들의 주가가 25%에서 30%가량 하락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러한 움직임으로 미루어 봤을 때 조만간 뉴욕 증시 하락장이 찾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었는데요. 미국 헤지펀드 거물인 데이비드 테퍼는 이번 연준의 결정을 옹호하면서 주식시장이 여전히 괜찮은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그는 간밤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일정을 앞당겼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답했는데요. 테퍼는 앞서 연준의 3월 FOMC 회의 때도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는 끝날 것 같다며 증시는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었는데요. 실제로 3월 이후 증시 흐름을 살펴보면 그의 주장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현재 증시가 고점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8월 잭슨홀 미팅과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어제 FOMC 회의 결과가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바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6월 FOMC 회의 결과가 종료된 가운데 연준이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매파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 전망 시기를 2023년으로 기존보다 앞당기는 그런 말을 전했었는데 강다은 캐스터, 이 FOMC에 대해서 글로벌 IB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매파적이라는 평가가 강한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6월 FOMC 결과를 표를 통해 간략히 짚고 가겠습니다. 기준금리를 현재 0에서 0.25% 수준으로 동결했고요. 자산 매입을 지속하는 기존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가기로 결정했고 적절한 테이퍼링, 즉 양적 완화 축소 시작의 시점과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또 팬데믹 사태 이후 첫 금리 인상이 오는 2023년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사실 연준은 석 달 전인 3월만 해도 인상 시기로 오는 2024년을 찍었었는데요.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 전망 시기를 1년 앞당기는 식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입니다. 이번 FOMC에 대한 글로벌 IB들의 평가도 잇따랐는데요. JP모건은 FOMC 결과가 예상보다 상당히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점도표상 2023년 중 두 차례 금리 인상,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시 테이퍼링을 언제 시작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음을 시사한 점, 또 점도표상 2023년 중 금리 인상뿐 아니라 2022년 중 인상을 전망한 위원도 늘어난 점을 주목했습니다. 또 코로나19가 야기한 엄청난 경제적인 곤란 부분을 삭제하고 백신 보급 진전으로 확산이 감소,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대체된 점은 긍정적으로 봤고요. 이와 함께 2023년 중 금리를 인상하고 2022년 1분기 중 테이퍼링을 개시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은 유지했지만 이르면 12월에 테이퍼링을 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물가가 2%를 하회 중이라는 표현을 수정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연준이 매파로 이동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점도표상의 정책금리 전망 변화는 내파적인 것으로 평균 물가 목표제 후행적 성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시티은행은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상당한 추가 진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표현에서 아직 멀리 있고라고 수정한 점이 다소 매파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평가했고요. 금리 인상 시기는 2022년 12월로 점쳤습니다. UBS는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관련 논의가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했지만 테이퍼링에 나서기 위한 전제 조건은 여전히 멀다고 답변함에 따라 12월 발표를 거쳐서 실제 시행은 내년 1월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다만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 시행 전 공표와 관련한 표현이 4월 회의와 달라진 점에 대해 주목하며 8월 잭슨원 회의 또는 9월 회의에서 보다 강력한 시그널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각 글로벌 IB들은 연준의 테이퍼링 개시 시점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점을 내놓은 건데요. 이 표를 통해 보면 JP모건은 이르면 12월, 시티은행은 오는 9월 테이퍼링 발표 후 12월부터 매월 150억 달러씩 매입 규모를 축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UBS는 내년 1월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앞서 JP모건은 한국은행이 올해 4분기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월가 IB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 이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미중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있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그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찬희 캐스터가 전해주시죠. 네, 간밤 백악관이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화 통화를 하거나 직접 만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를 보면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을 가졌던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기존 동맹국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공동 전선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와 코로나19 기원 문제 등을 직접 거론했고 나토 공동성명에서도 중국을 잠재적 안보 도전이라고 규정하는 등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만드는 데 엄청난 공을 들였습니다. 이 밖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립보다는 양국 관계의 안정을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주석과 오랫동안 알아왔지만 친구는 아니다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포위망을 구축한 바이든 대통령이 향후 시진핑 주석을 상대로 어떠한 행동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한편 간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비롯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중국 기업의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 방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한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한 모든 승인이 금지되는데요. 과거 승인됐던 기업의 철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선 지난 3월 FCC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화웨이와 ZTE,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화 이렇게 5개 중국 기업이 먼저 포함됐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 전에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아마존 저격수, 빅테크 저격수라고 불리는 리나칸 컬럼비아대 교수가 새로운 연방거래위원장으로 임명됐다는 소식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관련한 이야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35,000에서 4,000선을 횡보 중인데요.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나오고 있을지. 강다은 캐스터, 오늘은 새로운 소식들 어떤 것들이 전해졌습니까? 네, 정말 호재와 악재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증권지수 발행인 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 CEO가 가상화폐 자산에 대한 인덱스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지표가 어떤 자산에 초점을 맞출지, 그리고 그 도입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 크래켄이 12개월에서 18개월 이내 상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에서 크래켄은 거래량 기준으로 세계 4위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크래켄을 설립한 제시 파월 CEO는 회사가 상장 기업이 되기 위해 모든 준비를 하고 있고, 크래켄이 올해 어느 해보다 많은 수익 회원을 확보했으며 처음 2달 만에 2020년 전체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크래켄의 최근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크래켄 CEO는 올 연말 한 개의 비트코인으로 한 대의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자산운용사 바네크가 신청한 비트코인 ETF 거래 승인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SEC는 앞서 지난 2월에도 비트코인 ETF 승인을 연기한 바 있는데요. SEC는 이 연기 이후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비트코인 ETF가 시장 조작에 취약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 며칠 뜨거운 화제였던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 소식도 있었는데요. 세계은행은 이에 대한 기술 지원 요청에 퇴짜를 놨습니다. 세계은행 대변인은 엘살바도르 정부가 비트코인 관련 도움을 위해 접촉해왔지만 환경 문제와 투명성 관련 결함이 있기 때문에 세계은행이 지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엘살바도르를 도울 의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엘살바도르에서 법정화폐로 통용되는 때는 오는 9월 7일부터입니다. 정말 여러 소식이 있었는데요. 시장은 악재를 따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은 확실히 지금 4만 달러를 저항선으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비트코인 3만 7천 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까지 짚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자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미국 연준의 빨라진 금리 인상 시계가 상품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00달러가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이 외에 상품 가격 전반이 다 하락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치솟던 원자재 가격이 천장을 치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몇 달간 이어오던 상승세가 꺾였는데요. CNBC를 보면 팔라듐과 백금의 선물 가격은 각각 11%와 7% 넘게 빠졌고 옥수수는 6%, 구리는 4%가량 하락했습니다. 최근 급등하던 유가도 1% 넘게 빠졌습니다. 원자재 가격의 하락은 중국 당국의 규제 여파로 이번 주 초부터 낙폭을 키웠는데요. 중국은 원자재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 비축 물량을 시장에 풀기로 결정했고, 특히 국영기업에 대해서는 해외 공급망의 위험 관리도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요. 중국 국가식량물자비축국은 지난 16일 구리와 알루미늄, 아연 등 원자재 비축 물량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자재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제조 기업들에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전날 연준이 FOMC 결과 발표 때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와 상승 압력을 가한 점도 원자재 가격 하락을 이끌어냈는데요. 전날 연준의 발표 이후 달러화 가치는 1.6%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은 보통 달러로 책정되기 때문에 달러화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채 수익률과 달러화가 상승하면서 원자재를 포함해 전반적인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원자재 가격이 약세를 보이면서 증시에서도 에너지와 광산주를 비롯한 원자재 섹터의 낙폭이 컸습니다. 네, 오늘 11개 섹터 중에서 에너지주가 약세로 마감됐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강다은 그리고 박찬희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코엔이 주목한 경제재개 수혜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량이 늘어남에 따라 경기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코엔은 여러 섹터 가운데 특히 소매업종이 큰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통계 자료를 분석했을 때 미국 내 젊은 쇼핑객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소매업체들에겐 호재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럼 코엔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할 것이라고 내다본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스트에 1순위로 오른 건 럭셔리 제품 판매업체 파페치였습니다.
파페치는 전 세계에 위치한 편집샵을 통해 현재 약 3,500개 이상의 명품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코에는 수많은 오프라인 매장이 하반기에 개장하더라도 파페치 같은 온라인 업체들의 성장세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파페치가 올해 3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티몰의 공식 론칭을 성사시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파페치가 티몰에 선보인 브랜드 95% 이상이 기존 티몰 채널 내에 없었던 만큼 이를 기반으로 파페치의 향후 매출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파페치 지난해 엄청난 성장세와는 다르게 올해 들어서는 20% 정도 빠지면서 상대적으로 고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한 달 기준으로 30% 가까이 오르면서 예전의 주가 회복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MIT 네덜란드 페어런트입니다. 이 기업은 올해 1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기업인데요. 현재 명품 브랜드 전자상 거래 업체인 마이테레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앞서 전해드린 파페치와 경쟁 구도를 나타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코에는 MIT가 소유하고 있는 마이테레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마이테레사의 콘텐츠 선별 작업 능력이 경쟁 기업들에 비해 뛰어나다면서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근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유럽 지역에서의 성장세가 앞으로 더욱 커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코엔의 리스트에 3위로 오른 종목은 아메리칸 이글입니다. 코엔은 The Body Positivity Innovation, 자기 몸 긍정주의라는 개념이 아메리칸 이글의 매출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자기 몸 긍정주의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 맞추지 않고 자신의 몸에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사상으로서 아메리칸 이글의 액티브웨어 제품군이 이 같은 트렌드에 혜택을 받게 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또 이 제품군이 회사의 하반기 매출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트에 담긴 건 콜스였는데요. 마켓워치에서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투자 의견 현재 비중 확대로 제시된 점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코엔이 주목한 경제재계 수혜주에 대해 살펴봤고 다음 이슈는 전가은 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분석가들이 선호한 종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단연 아마존입니다. 모닝스타에서 목표가 4,200달러로 보며 매수 의견 내놨습니다. 다음으로 리버티 미디어는 시리우스 XM, 라이브 네이션, 아이하트 미디어와 같은 리버티 미디어의 자회사 지분을 추종하는 주식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특히 시리우스 XM의 구독 기반 라디오 서비스 장기 성장 전망을 좋게 내놨습니다. 워런 버핏이 대형 카드사 마스터카드에 투자한 지는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주식은 1,500% 넘게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과 여행 지출이 주가에 아직 반영이 덜 됐다며 매수 의견과 목표가 445달러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전기차 주식이 주목을 받을 동안에도 워런 버핏의 흔들리지 않는 선택은 제너럴 모터스였습니다. GM은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전기차 모델 30대를 출시할 계획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선 이 회사가 차세대 자동차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말합니다. 몬덜리즈 인터내셔널은 세계 최대 식품 기업입니다. 오레오나 캐드버리 초콜릿이 여기서 나온 제품들인데요. 워런 버핏은 3,640만 달러 상당의 몬덜리즈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석가도 이 회사의 종합적인 성장력, 자사주 매입 능력, 또 배당금 인상 등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제 회사 비자도 목록에 올랐습니다. 워런 버핏 매입 이후 2분기 만에 주가가 960%가량 올랐는데요. CFRA 리서치는 비자의 디지털과 모바일 결제 분야 성장 가능성이 저평가 상태라며 250달러의 목표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CFRA에서는 통신회사 T모바일에 대해서 올해 16.8%의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160달러의 목표가 제시하며 강력 매수 등급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존슨앤드존슨에 대해서 코로나로 지연됐던 다양한 의료 시술이 올해 재개되면 의료기기 부문에 힘을 실어줄 거라며 182달러의 목표가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네, 금요일 글로벌 이슈 투데이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 6시 굿모닝 투자의 아침으로 돌아오겠습니다.